네, 이탈리아 문명여행 제9강은 자유도시 피렌체와 메디치가 하는 이런 제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피렌체를 여행을 가시면 이런 멋진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기 왼쪽에 베키오 궁이라고 있죠. 그다음에 가운데는 그 유명한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이 있고요. 밑에 그림은 그 오른쪽으로 좀 확대한 건데요. 산타 크로체 수도원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 찍은 곳은 어, 다비드 언덕이라고 해서 피렌체를 보기 위해서 올라가는 언덕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 말고도 사실 피렌체에는 중세 시대의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 있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피렌체를 가봅니다. 이 도시의 중앙에는 오늘날에도 시청으로 쓰이는 팔라초 베키오가 있죠. 베키오는 오래됐다는 뜻이고요. 팔라초는 궁이란 뜻이죠. 그래서 베키오 궁, 오래된 궁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베키오 궁 앞에는 헤라클레스와 다윗상이 서 있죠. 물론 이 둘 다 모조품이긴 하지만 정치적 혼란기에 어떤 시대를 말해주는 대리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피렌체의 가장 유명한 건축물은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이죠. 꽃의 성모의 성당 이런 뜻입니다. 여기를 두오모 성당이라고 약칭을 하죠. 이 건물에 보면 맨 왼쪽에 도움이 있는데 이거는 지오반니 세례당이라 하고요. 그 옆에 하얗게 전 탑같이 세우신 건 지오토가 세운 종탑이고, 우리 흔히 브루넬르스키의 도움이라고 하는 곳이 황금색 벽돌로 빛나고 있습니다. 도모 성당 앞에는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 그 앞에 산 조바니 세례당 있죠. 이 산 조바니는 피렌체 수호 성인이에요. 산 조바니 누구냐면 세례자 요한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요한이 3명이나 있어요. 맨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예수한테 세례를 준 세례자 요한 있죠. 예수의 제자 요한도 있고요. 다음에 사도 요한 있죠. 요한복음을 쓴 사람, 서기 120년경쯤에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유배돼서 책을 쓴 사람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항상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산 조바니 세례당은 세례자 요한을 모신 세례당이다. 피렌체 기차를 타고 내리면 그곳이 산타 마리아 노벨라 기차역인데 그 앞에 산타 마리아 노벨라 수도원이 있고요. 또 아까 두오모 성당 오른쪽에 산타크로체 수도원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도시에는 시민들이 찾아가는 성당이 있고, 예, 뭐 두오모 성당도 있겠죠, 물론. 그다음에 수도원들이 몇 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베키오 다리라고 있죠. 피렌체의 아르노강을 가로지르는 오래된 다리. 그러니까 베키오는 오래된다라고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래된 다리란 뜻이다. 저 다리 위에는 과거 중세 시대에는 이 푸죽간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훗날 코시모 1세 대공이 여기를 이제 지저분하다고 푸죽간을 없애고 오늘날에는 저기 이제 금은 그런 보석 가게로 바뀌어 있죠. 그리고 이 다리 위에는 바사리 통로라고 하는 건축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코시모 대공 시절에 사무실로 썼던 우피치와 그다음에 그 저택으로 썼던 피티 궁 사이에 도망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시절에는 워낙 이런 정치적 불안정이 심했기 때문에 멀쩡하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강도들을 만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치 불안기에 몰래 도망갈 수 있는 통로를 바살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 다리 위에다가 통로를 만들었던 거죠. 또 피렌체에 가면 빼놓을 수 없는 예술품이 있는 미술관이 있겠죠. 가장 유명한 미술관은 우피치 미술관이라고 합니다. 흔히 유럽의 3대 미술관이라고 하면 루브르, 우피치, 스페인의
프라도 미술관, 흔히 부르죠. 그 3대 미술관의 하나가 우피치 미술관인데, 이것은 메디치 가문의 개인 소장품에 출발해 가지고 나중에 메디치 가문의 마지막 후계자가 이것을 시에 기부를 해 가지고 오늘날 대중에 공개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미술관은 바르젤로 미술관이라고 하는데, 이곳엔 뭐 도나텔로 같은 작가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렌체에 가시면 우피치 미술관과 바르젤로 미술관을 반드시 가셔야 되겠죠. 피렌체로 유명한, 그러니까 영화도 있죠. 냉정과 열정 사이라고 하는 일본 영화. 이 때문에 피렌체 일본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찾아갔던 그런 곳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 영화에 등장했던 음악도 2개가 있는데 그것도 아주 유명하고요. 준세이와 야오이가 만났던 유명한 장면, 광장도 있고, 이 도움의 꼭대기는 쿠폴라, 준세이라고 하는 남자가 여기 쿠폴라에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런 장면도 아마 잊지 못하실 겁니다. 자,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다룰 르네상스 3대 도시가 있습니다. 14에서 15세기에는 피렌체가 르네상스 시대였고요. 로마는 15세기에서 16세기, 그다음에 베네치아는 15에서 16세기, 약간의 시차를 두고 각 도시의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사실 르네상스란 말은 후대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건데요. 이런 원래 뜻은 뭐냐면 문예 부흥, 학예 부흥, 뭐 이런 뜻으로 할 수 있는데요. 모든 것이 신으로 귀결되던 그런 시대에 그리스 로마의 인간 중심적 사상을 좀 들여와서 각종 예술, 건축, 문예 사조가 일어났던 것을 흔히 르네상스라고 하고요. 좀 범위를 좁히면 이탈리 르네상스 이렇게 부르죠. 이탈리 르네상스의 인물들을 3도시에서 한번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피렌체가 아무래도 제일 많죠. 가장 먼저 르네상스가 발상을 했기 때문이죠. 뭐 알리기에리 단테, 페트라르카, 알베르티, 피치노, 폴리치아노 뭐 이런 인문주의 학자들도 있고, 브릴레스키, 기베르트, 미켈레초, 우첼로 같은 건축가 내지는 예술가들이 또 피렌체에는 많이 활동을 했고요. 로마에는 피렌체 출신이지만 로마에 가서 활동했던 미켈란젤로, 그다음에 뭐 다빈치, 또 라파엘로는 우르비노 출신인데 피렌체에 가서 한 6년 동안 공부하고 거기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에 가서 집중적으로 활약을 했죠. 카라바조 같은 사람은 후대 이제 바로크 시대에 종교개혁 이후에 뭔가 변화된 캐톨릭의 뭐 그림들을 많이 그리기도 했고, 베네치아는 해화와 건축 위주로 르네상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래도 피렌체와는 조금 다른 환경이었기 때문에, 특히 재료값이 비교적 저렴했기 때문에 좀 피렌체와 비교하면 좀 강렬한 색채를 가진 그림들을 많이 그렸고, 그리고 또 베네치아는 부자 도시였기 때문에 그 개인들의 저택을 많이 지었던 게 베네치아의 특징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따져보면 십자군 원정부터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군 원정이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중세 초기부터 한 5세기, 6세기부터 10세기까지는 이탈리아가 아니면 서유럽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문예부흥이 일어날 수 없었고요. 그런 것이 이제 변화된 계기가 바로 십자군 원정이라 할 수 있죠. 그 원정을 통해서 동서교역에 참가한 많은 도시들이 탄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말피, 제노바, 피사, 베네치아, 안코나, 뭐 놀리, 라구사 이런 도시들이 점차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주로 베네치아나 제노바, 피사, 피렌체, 로마 이런 도시들이 점차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동방과 교역으로 결정적으로 여러 항구 도시들이 부유해졌다라고 하는 게 르네상스의 결정적 이유라고 또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스탕달이라는 사람이 피렌체를 방문한 후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나는 피렌체의 탁월한 예술품 앞에서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경험을 했다.
그러니까 피렌체를 방문한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여기 이곳을 처음 갔을 때 도대체 어떻게 이 도시에 이런 아름다운 건축물과 예술품이 이렇게 많단 말인가. 그런 감동을 받게 되는데요. 말하자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정신이 혼미해졌다라는 거죠. 이거를 스탕달 신드롬이라 흔히 부르는데 많은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천재들이 만든 온갖 예술 작품에서 놀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당시에 중세 말쯤에 많은 도시들이 앞에 십자군 전쟁 이후에 경제적 부를 얻었고 교황의 어떤 지원에 의해서 많은 도시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유독 왜 피렌체에서 가장 먼저 인문주의가 꽃 피웠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치면 베네치아가 훨씬 더 앞선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왜 피렌체냐 하는 겁니다. 사실은 피렌체는 항구 도시도 아니고요. 피렌체는 자유로운 무역 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지배 계급 간의 쟁투의 유무에 있다. 창조적 생각이 일어나게 된 세 가지 이유가 있더랬죠. 첫 번째는 지식, 그다음에 경쟁, 그리고 자본이다. 제가 앞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자본은 베네치아와 제노바도 많이 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북부의 도시들 간의 경쟁은 굉장히 심했다. 그런데 제노바와 베네치아는 상인 집안 소수가 정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특히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한 2천여 명 정도의 상인 집안 귀족 계급들이 공화국을 만들어 가지고 통치하는 체제였기 때문에 각 가문들의 치열한 경쟁이 없었어요. 근데 유독 피렌체만 이 상인 가문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해 가지고 누가 권력을 차지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경쟁이 하나가 더 붙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 간의 경쟁도 물론 있었지만 도시 내에 신흥 상인들 간의 권력 획득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권력 플러스 종교적 이유도 포함이 돼야 되겠죠. 이런 경쟁이 피렌체의 인문주의를 촉진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렌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흔히 북부 이탈리아에는 여러 도시들이 있었는데요. 그 도시들을 흔히 자유도시라고 불러요. 근데 이 자유도시란 것은요, 각 도시들이 당시 북부 이탈리아는 독일 지역까지 포함하면 신성로마 제국의 영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한테 돈을 주고 자유도시 권한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독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도시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아까 피사도 있고 제노바도 있고 뭐 만토바, 밀라노, 베네치아, 시에나 이런 도시들 자유도시였다는 거죠. 근데 이 피렌체의 또 특징은 길드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길드가 조합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사와 약사 조합, 목수와 석공 조합, 포목업자의 상인 조합, 은행가 조합, 모직업자와 상인, 비단 상인, 행정가 공증인 뭐 이런 사람들이 각종 이게 조합으로 뭉쳐가지고 서로의 이제 각 그 조합의 권익을 구하려고 했던 거죠. 이것도 이제 조합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있었겠죠. 그 조합이 어떤 해합을 했던 장소가 오르산 미켈레라고 하는 곳인데요. 주로 원래는 곡물 시장이었는데 이 길드들이 모여가지고 성당으로 개조하고 여기서 해합을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이 오르산 미켈레의 건물의 외의 벽에 보면요, 각 길드들이 모시는 수호성인들이 이렇게 조각품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가의 수호성인은 마테오다라고 하죠. 마테오 성인을 이렇게 조각해놓고 각 길드에 돈을 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피렌체의 인문주의의 대표자를 누구로 삼느냐? 역시 단테를 빼놓을 수가 없죠. 자, 단테 알리기에리. 이 사람은 흔히 이탈리아어를 생성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뭐 글을 읽고 글을 쓰는 사람들은 주로 라틴어를 쓰게 마련인데 이 단테란 사람은 신곡이란 책을 당시 피렌체 중심으로 쓰던 언어를 가지고 이 책을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읽히고 또는 암송됨으로써 이 말이 전국으로 퍼지게 되고 이게 나중에 이탈리아 표준말이 만들어지게 되죠. 여기 도미니코 디 미첼리노라는 사람의 그림에 보면 두오모 성당에 돔도 있고 베키오궁도 있고 여기가 피렌체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중간에 요 탑 같은 게 이게 바로 연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옥에 쭉 가면 9개 층이 있어가지고 연옥에 형벌을 받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 연옥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교리들이 생기죠. 면벌부라는 것, 그 연옥에서 벌을 면회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부를 많이 하게 됐다는 그런 거죠. 단테가 쓴 신곡을 보면 맨 먼저 지옥을 가죠. 그래서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서기 1세기에 로마 시인한테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연옥을 지나면서 베르길리우스는 물러나고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연이 등장을 하죠. 근데 그 베아트리체를 운명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나중에 베아트리체는 이제 천국에 간 것처럼 단테는 기록하고 있죠. 단테는 그럼 베아트리체를 언제 만났냐? 9살 때 어떤 학교에 갔다가 이제 옆자리에서 자주 만났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특별한 인연은 없었고, 그러고 나서 다시 9년이 지나서 여기 트리니티 다리가 보이는 거리에서 이 베아트리체를 만납니다. 그래서 뭐 전해지는 썰에 의하면 여기서 뭐 몇 마디 나누고 헤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헨리 홀리데이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주 유명한 장면이 됐죠. 나중에 가보시면 요 장소가 있어요. 저 멀리 다리가 보이고 거기 이제 삼거리가 있죠. 베아트리체랑 뭐 이렇게 좋은 인연은 되지 못하고 베아트리체가 일찍 죽어요. 그래서 평생을 베아트리체를 그리워하면서 책을 썼다고 하죠. 그리고 이 책을 쓴 것도 나중에 단테가 이 피렌체에서 쫓겨납니다. 왜 쫓겨났냐면 당시에 피렌체라고 하는 자유도시는 교황을 따를 거냐 아니면 황제를 따를 거냐 치열하게 말하자면 당파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죠. 왜 그러냐면 어떤 때는 교황이 더 세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북쪽의 황제가 더 세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었기 때문이에요. 유교 서임권을 가지고 교황과 황제가 치열하게 싸운 것처럼 거기에 해당되는 도시들은 우리는 교황에 붙을 것인지 황제에 붙을 것인지 어떤 게 이익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당파하기 마련인데, 이때 단테도 그 치열한 싸움에 휘말려 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었죠. 이 사람은 황제당의 일파였는데 로마에 파견돼 갔다가 돌아오던 중에 피렌체 시내에서 이 단테를 그 법정에 올려가지고 추방형을 내립니다. 돌아오면 살해될 것처럼 위협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아예 피렌체로 가지 못하고 떠들게 되죠. 그 이후에는 평생을 돌아오지 못하고 북부 지방의 여러 도시들을 헤매다가 라벤나라고 하는 도시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단테의 무덤은 피렌체에 없고요. 라벤나의 무덤인데 지금 피렌체와 라벤나가 서로 단테의 시신을 가지고 싸우고 있죠. 서로 달라고. 그러나 라벤나는 절대 줄 리가 없죠. 이 단테의 무덤을 보고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관광 목적에서 절대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피렌체에서는 단테의 빈 무덤을 산타크로체 성당에 만들어서 놓고 있습니다. 거기 단테 거리도 있고 단테가 살았던 집도 있고 한데 실제로는 다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피렌체의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단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피렌체 시내를 한번 쭉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소 몇 개를 제가 이렇게 봤어요. 지도에 보면 이런 이 관광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타 마리아 노벨라 기차역이고 바로 앞 수도원이 있고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산 로렌초 성당이 있고 이곳에 이 메디치가의 무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이 있고 그 북쪽에는 위로 올라가면 산 마르코 수도원이 있습니다. 델피오레 성당 밑으로 내려오면 우피치 미술관이 있고 베키오 궁이 있죠. 우피치 미술관 옆에는 산타크로체 수도원이 있고요. 여기서 폰테 베키오를 건너서 가면 산타마리아 델 카르멘 수도원이 있고 그 밑에 피티 궁이라고 후대 메디치 대공이 여기 궁으로 썼던 그런 미술관도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도시 피렌체가 르네상스를 열게 된 어떤 결정적 계기가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상인들 간의 권력을 얻기 위한 투쟁 때문에 피렌체가 다른 도시와 다른 역사를 걸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바로 요 시민의 구성을 보면 이렇습니다. 맨 위에는 전통 토착 귀족이 있어요. 이 토착 귀족은 결국 토지를 기반으로 한 귀족이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상인 계층이 있었고요. 무역을 통해 돈을 번 아니면 금융업을 통해 돈을 번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밑에 공중인 의사 공직자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 밑에는 수공업자, 양모, 건설 노동자, 그다음에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이 하류층에 속하죠. 맨 밑에는 뭐 농노 같은 사람이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이 있는데 이 상류층은 원래 예부터 내려오던 토착 귀족이 있는데 문제는 여기 상인계층 중에서 동서교류의 증가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번 신흥 상인들이 점차 권력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피렌체라는 도시를 깨어나게 하고 뭔가 변화시키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본래 이 토착 귀족 계층이 근거지로 삼았던 곳이 산타크로체 수도원이었습니다. 원래 산타크로체 수도원은요,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갖고 있었던 수도원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이 프란치스코 수도회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곳이 결국은 당시에 흑사병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가 운영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인들한테 손을 벌렸죠. 그래서 기존 토착 귀족들이 이곳에 이제 기부를 함으로써 이 성당이 유지가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개인 가문한테 기도실을 분양을 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중앙재단이 있고, 여기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공간이기 때문에 개인들을 분양하는 건 안 되고요. 그럼 그 좌우를 돈을 많이 낸 사람들한테 분양을 했습니다. 흔히 뭐 이걸 예배당, 뭐 경당이라고도 하고요. 카펠라, 채플, 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그리스도의 공간, 중앙재단과 가장 가까운 곳이 가장 비쌉니다. 가격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중앙재단 멀으면 멀어서 가격이 싸지게 되고, 그다음에 옆에도 이 공간이 있죠. 여기도 다 채플로 분양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이 상인 가문이 바르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바르디 가문이 이곳을 분양을 받고 그것을 집안의 기도실로 썼죠. 그리고 기도실을 그냥 비워놓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장면들을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 있는 화가들을 불러다가 여기를 장식하게 하죠. 산타크로체 성당에 자리 잡았던 상인들은 뭐 바르디, 알베르티, 루첼라의 프레스코발디 같은 토착 귀족들이 자리 잡았던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수도원에 둘째 내지 셋째 아들을 꼭 보냈습니다. 왜? 이 수도원이 권력이 상당히 세요. 이 수도원이 어떤 권력이 있냐면 이 종교 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종교 재판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이단으로 판명되면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종교 재판의 권리예요. 그러니까 이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엄청 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기부도 많이 하고 아들들을 수도사로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 가문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것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바르데 가문 같은 사람들이 수도원 후원해 가지고 선조들의 시신을 지하에다가 안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던 거죠. 중세 교회는 일종의 묘지예요. 그러니까 지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거기에 묻히게 되는 거고요. 뭐 교황 같은 사람, 뭐 수도사, 수도원장 거기에 묻히고, 또 일부 공간을 기부를 낸 개인들한테도 부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 미사를 집전할 수 있는 예배당, 경당, 카펠라를 분양을 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를 장식하는데, 그럼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예술품 장식할 거냐? 당시에 가장 비싼 사람, 이런 사람도 불러야지 집안에 위신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장 비싼 사람은 지오토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르디 가문의 카펠라에는 지오티 본도네가 장식한 그림인데, 바르디 가문의 이 카펠라는 프란치스코 성인한테 봉헌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의 업적 행위들을 여기다 그림으로 그리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바르디 가문은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냐? 물론 기존 토착 가문이어가지고 옛날에 토지도 있었게 하겠지만, 이 가문이 가장 많이 한 건 은행이에요. 결국은 특히 어떤 은행이냐면 교황의 은행. 예, 교황이 로마 때로는 아비뇽에 있었는데, 그 교황한테 보내주는 많은 자금들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교황의 뭐 주교들이 그 돈을 갖고 마차를 타고 이렇게 하면서 교황한테 보낼 수는 없거든요. 그럼 강도를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행한테 맡깁니다. 예를 들면 저 런던에 있는 주교가 교황한테 돈을 보내야 돼요. 그러면 중간에 국상으로 들어오면 강도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한테 맡기는데, 그 바르디 페르치 은행에 런던 지점에 돈을 맡겨요. 그러면 이 은행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냐면 약모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에 약모가 유명하거든요. 그 약모를 사가지고 그거를 배를 이용해서 피렌체까지 옵니다. 그래서 약모를 가공을 해서 실로 만들겠죠. 털실로 만들고, 아니면 그것도 천을 짜가지고 그거를 베네치아로 보내요. 그럼 베네치아는 그거를 동방으로 파는 이런 교육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런던 지점에서 받은 금액만큼 교황청 전담 로마 지점에 예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금액만 하는데 중간에 부가가치 많이 뛰었잖아요. 그럼 그 부가가치만큼 이제 바르디 페르치 은행이 돈을 벌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약물을 인근에 수입해야 되는데 이걸 독점을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독점을 누가 줘요? 왕이 권한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잉글랜드 3세한테 막대한 돈을 빌려줍니다. 근데 나중에 잉글랜드 3세가 이거를 전쟁을 해가지고
특히 그 100년 전쟁에서 프랑스에 패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도를 내요. 결국은 이 바르디 은행이 잉글랜드 3세한테 빌려준 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걸로 인해 나중에 파산하게 되죠. 피렌체 상인 가문들은 주로 동방과의 교육을 직접 담당하지는 않고요. 제노바나 베네치아나 이런 도시들이 동방 교육할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들을 피렌체 은행가들이 많이 대주었던 거죠.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또 교황이 이탈리아에 또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 교황의 은행 역할을 주로 하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되었던 거죠. 자, 두 번째 장소는 산타마리아 노벨라 수도원입니다. 이곳은 스트로치라고 하는 고리대금업자가 후원한 곳인데요. 이곳에는 도미니크 수도의 수도사들이 머물던 곳입니다. 도미니크의 수도사들은요, 교황을 굉장히 잘 따랐어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수도사들은 워낙 청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교황이 별로 싫어했다면, 도미니크의 수도사들은 교황을 잘 따랐던 그런 사람들인데, 고리대금업을 하는 상인들 입장에서는 교황한테 잘 보여야 돼요. 은행 이자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큰 제약이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리대금업이 필요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는다. 그럼 그 사이에 그냥 공짜로 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이자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의 트릭을 썼어요. 명백한 고리대금업자, 그 다음에 은밀한 고리대금업자, 부당한 방법 나는 고리대금업자 아니다 하면서 그냥 고리대금업을 했다고 안 하고 부당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죄를 지키치는데 그 죄를 늘 고해성사해서 그 죄값을 없애야 되잖아요. 주교를 만나가지고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때 뭐라냐면 나는 고리대금을 해서 돈 번 게 아니고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주교가 그러면 그 벌을 없애야 되니까 돈을 내라. 아니면 일정 금액을 수도회원을 예치해라. 그러고 나서 피해자가 나오면 그 피해자한테 일부를 도와주고 나머지를 당신이 가져가라 이렇게 했는데,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면 그 돈의 일부를 수도원에 예치하고 나머지를 가져가는 이런 체계가 요 당시에 이 수도원과 고리대금업자 간의 어떤 관계였던 겁니다. 고해성사 돈을 예치하고 기부된 돈의 일부를 수도원에 기부하고 그만큼의 벌을 감면받고 이런 체제가 짝짝꿍이 되었던 거죠. 또 빼놓을 수 없는 수도원은 베키오 다리를 건너가면 아주 크진 않은데요. 여기 산타마리아 델 까르미나 수도원이 있어요. 여기에는 정말 멋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르네상스를 연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요. 이거는 신흥상인 브랑카치라고 하는 사람이 후원이 집중된 그런 수도원이기도 합니다. 여기도 당연히 옆에 작은 경당들을 많이 분양을 했습니다. 여러 상인들한테 분양을 했는데 후대 수도원이 불이 나가지고 많이 없었어요. 불타가지고 그림들이 없어졌는데 이 브랑카치 상인이 후원한 그 경당은 불에 타지 않고 온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그걸 이제 발견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산타마리아 델 까르미네 성당의 브랑카치 채플입니다. 여기 채플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저 안에 의자가 몇 개 있어요. 한 10개쯤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앉아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 3면에 그림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그림이 그럼 어떤 그림이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3면을 본 그림인데요. 가운데 성모 마리아 아기 예수 그림이 딱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베드로의 설교도 있고, 베드로의 자의 그림자, 회심자의 세례, 베드로와 아니냐의 죽음, 안진뱅이 치료한 베드로, 성전세, 연단의 베드로와 안디오 총독, 이런 것들이 쫙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그림을 누가 그리냐? 바로 마사초라고 하는 천재 화가한테 그림을 그리게 한 거죠. 그리고 이 브랑카치라고 하는 가문이 핵심적으로 주장했던 게 뭐냐면 바로 성전세예요. 근데 이 브랑카치란 사람이 한때는 이 피렌체 정부의 관료로 일을 했어요. 근데 전쟁을 수술했는데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관료니까 용병들을 고용하고 거기다 용병들 급여를 줘야 되고 전쟁 물자를 사야 되고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각 수도원의 수도사들, 그다음에 주교들한테 돈을 내라고 막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교는 돈을 내고 일부 주교는 돈을 안 내니까 막 감옥에도 가두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주교를 감옥에 가두니까 교황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교황이 막 노발대발을 합니다. 막 파문을 시켜요. 그랬을 때 이 그림을 그립니다. 바로 이 성전세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24절부터 27절까지 이 성전세 이야기 나와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니 세리들이 반세계를 내라고, 인두세를 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황금 옷을 입은 사람이 베드로인데요. 베드로한테 얘기를 해요. 누구한테 관세 국세를 받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저기 베드로한테 저기 저 호숫가에 가면 물고기 잡으실 텐데 그 물고기 입을 벌리면 한 세겔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너하고 나하고 반 세겔을 내자라고 해가지고 맨 오른쪽에 두 사람은 여기 베드로 황금색 옷을 입은 사람이 베드로인데요. 이 사람이 세리한테 반 세겔씩의 돈을 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뭐냐면 이렇게 예수께서도 인도세를 냈다. 세금을 냈는데 당신들은 왜 세금을 안 냈느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그림에 담은 거죠. 굉장히 파격적이죠. 그래서 교황을 상당히 욕보이게 한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근데 이 브랑카치 가문은 나중에 1436년에 코시모 메디치한테 추방을 당하게 되죠. 자, 드디어 메디치라고 하는 가문이 등장을 합니다. 지오반니 디 비치 메디치로부터입니다. 비치라는 건 이 사람이 고리대금업자였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별명인 거예요. 원래는 지오바니 디 메디치인데 중간에 비치라고 해서 별명입니다. 이 사람은 메디치 가문의 창시자고요. 금융업, 고리대금으로 돈을 벌었다. 그러니까 고리대금업은 간단하게 말하면 전당포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든 물건이든 담보를 잡고 그 담보만큼의 돈을 빌려준 거죠. 그리고 이제 돈을 갚으면 그 물건을 돌려주는 이런 전당포 개념으로 그 사업을 했다가 이제 메디치 가문의 특징이고, 그다음에 앞에 어떤 조합이 있었죠. 조합은 이 사람이 의사조합 예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메디치라는 게 의사라는 뜻이니까 그쪽에 이제 조합의 일원이기도 했고, 또 약모 독점 사업을 또 하기도 합니다. 아까 바르디 가문이 잉글랜드와 교황 간의 이 거래, 교황과 돈을 보낼 때 여기서 돈을 많이 번 것처럼 바르디 가문이 파산한 이후에 메디치 가문이 그걸 인수를 해요. 그래서 똑같이 교황의 은행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약모를 독점을 함으로써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메디치 가문도 잉글랜드 4세 안에 또 돈을 빌려줘요. 절대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나중에 또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고요. 또 요한네스 23세라는 사람을 추기경으로 돈을 주고 올리고 또 교황을 독립하죠. 이제 그럼으로써 확실하게 교황의 은행 역할을 했던 사람이 지오반니 디 비치 메디치였던 거죠. 메디치 가문의 가계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조바니 디 비치로부터 시작한 메디치 가문은요, 그 아들 코시모 메디치 때 막 흉성을 하죠. 그리고 피에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잠깐 있다가 그 밑에 로렌초 일 마니피코, 그 위대한 자 로렌초 시대에 아주 전성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조바니 레오 10세 교황이 나오고 줄리오 교황 클레멘스 7세, 그러니까 교황이 2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다 맨 밑에는 코시모 1세 공작, 결국은 피렌체라고 하는 곳에 대공이 됩니다. 왕까지 되는 거죠. 그리고 조바니 디 비치는 그냥 중류 계급의 신흥 상인이었을 뿐인데 점차적으로 그 후손들이 시민의 마음을 얻고 시민들의 권력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건축물 예술품에 투자함으로써 점차 권력이 생겨가지고 코시모 로렌초 때 가면 국가의 어떤 수장까지 되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교황도 2명이 탄생을 하고 코시모 1세라고 하는 왕까지 만들게 된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메디치가의 두 번째로 중요한 인물은 코시모 데 메디치라고 할 수 있죠. 피렌체 사람들한테는 국부라고 불렸던 사람인데요. 앞에 기득권 귀족들 있죠. 그리고 신흥 상인들이 막 등장을 하고 있었어요. 코시모 데 메디치도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뭘 하냐면 또 수도원에 지원을 하는데요. 당시에 산마르코 수도원이 있었어요. 이 수도원을 다시 짓습니다. 산타크루체 수도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귀족들만 모여가지고 어떤 해합을 하는 곳이었고, 그다음에 산타마리아 노벨라 수도원 같은 경우에는 신흥 상인들, 예를 들면 스트루치 가문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해합을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 평민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권력을 얻으려면 그렇게 지배자끼리 뭉쳐가지고 이렇게 평민들을 억압하는 이런 체제로는 지지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평민들이 지지를 얻을 것이냐, 그런 생각에서 이 산마르코 수도원을 재건을 하고 그 공간을 평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를 교황의 도움으로 수도원을 새로 짓고요. 그 안을 이제 당연히
화가들을 불러다가 장식하게 되죠. 그래서 산마르코 스톤에는 프라 안젤리코가 그린 성모자상이 이렇게 안치되어 있고요. 여기 중간중간에 보면 당연히 메디치 가문을 암시하는 여러 장치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코시모는 이곳에 개인 기도실을 한 칸을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시모가 지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저택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저택을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만약에 너무 화려하게 지면 다른 상인들의 시기를 얻을까 좀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건축가들을 불러다가 제안을 받았는데 그때 브루넬리스키라는 사람이 있었고 미켈러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브루넬리스키는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였고요. 미켈러츠는 이름이 없는 무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코시모는 미켈러초한테 흔히 메디치 궁이라고 하는 곳을 맡깁니다. 그럼으로써 상당히 소박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야지 시기를 덜 받는다 그런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메디치 궁전은 17세기에 리카르디라는 사람이 이 구입을 했기 때문에 리카르디 저택이라고 불리는데요. 요 저택의 이제 겉면을 보시면 1층, 2층, 3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층은 굉장히 좀 거칠죠. 돌 같은 것도 거칠게 되어 가지고 이게 흡사 무슨 요새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했다고 하는 거죠. 내부에 가면요. 또 기도실이 있는데 이곳에 당연히 장식을 했겠죠. 이 동방박사 행렬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여기 이 그림을 보면 이 코시모가 자신을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려고 하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맨 왼쪽에 동그란 그림 안에 코시모가 있고요. 코시모는 반드시 나귀를 타고 다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를 탄다는 것은 일종의 겸손의 표시이기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거든요. 뭐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림이라는 건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난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 속에서 뭘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캐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앞에는 그 아들인 피에로가 있었고요. 그 앞에 보면 백마를 탄 남자가 있는데 여기는 로렌초였어요. 그러니까 코시모의 손자였던 로렌초는 이 월계관을 쓰고 있거든요. 그럼 월계관이 뭘 상징하냐? 아마도 이 로마 시대의 최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이 월계관을 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월계관을 썼다는 건 아우구스투스를 의미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뒤에 사가들이 해석을 하는 거죠. 코시모에 있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플라톤 아카데미를 새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에 있었던 플라톤 아카데미를 카레지라고 하는 곳에 있는 별장에다가 마르실로 피치노라고 하는 사람을 임명을 해가지고 당신이 플라톤 아카데미 같은 걸 만드세요 라고 해서 이곳에서 플라톤 철학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르텔레스 철학과 플라톤 철학을 비교해 가면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공부를 하게 되고 또 화가들을 이 사람들이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화가들한테 이러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그림 그리라고 하는 것도 이 플라톤 아카데미에 있는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학자들의 그 이제 얼굴들이 그림이 그려진 게 있어요. 노벨라 수도원 성당 내에 토르나 브루티 가문 기도실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피치노, 뭐 란디노, 플리치아노, 젠틀레 베키 이런 사람들이 그려져 있는 건데 어쨌든 요런 많은 학자들이 코시모가 지원한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학문 연구 활동을 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요. 카레지 별장의 벽면에 프리마베라, 봄이라고 하는 그림과 비너스의 탄생 같은 보티첼리의 그림이 여기에 그려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티첼리의 그림 같은 경우는 벌거벗은 비너스 그림이잖아요. 이것은 사실 성당에 그릴 수는 없는 거고요. 플라톤 아카데미의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회의실에 그려놨던 건데 나중에 이제 박물관으로 옮겨지게 된 거죠. 자, 그 코시모 다음에 피에로고, 피에로는 그 통풍이란 걸 알아가지고 한 5년 만에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인 로렌초를 후계자로 세워가지고 메디치 가문을 잇게 되는데 피렌체라고 하는 작은 자치도시가 로렌초 메디치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된 도시로 바뀌게 됩니다. 이 로렌초 일 마니피코는 흔히 마니피코, 그래서 위대한 자로 불렸습니다. 왜 그런 위대한 자로 불리냐면 이런 과정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피에로 메디치의 아들이고요. 로마 명문 귀족 오르시니 가문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 가문이 전통으로 내려온 로마 명문 가문과 결혼함으로써 어떤 신분을 사실 얻게 되고요. 그리고 플라톤 아카데미를 운영했던 마르실리오 피치노한테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20살에 돼서 아버지가 일찍 죽는 바람에 사실상의 군주 자리에 오릅니다. 베로키오, 보티첼리, 다빈치, 미켈란젤로, 기를란다요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피렌체의 예술가들을 많이 후원했던 사람으로 유명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로렌초 메디치와 가장 관련 있는 사건이 뭐였냐면 파찌가의 음모라고 하는 거예요.
이 로렌초 메디치가 사실상 군주로서 지배를 하니까 거기에 있었던 많은 그 상인 가문 또는 교황이 이거를 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비아티 가문, 리다리오 가문, 특히 교황 식스토 4세가 이거를 시기해 가지고 로렌초 가문을 몰아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 게 파치가 음모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피렌체 대성당에서 일요일 날 미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로렌초와 그 동생 줄리아노 형제가 미사를 드리고 있을 때 교황이 사주에 의해서 이거를 살해하라고 하는 어떤 암살자들을 보냈는데 이 암살자가 일요일 날 이 설교하고 있는 곳에서는 자기는 암살 못하겠다고 빠져가지고 그 옆에 있던 주교들이 어설프게 이 로렌초 형제를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줄리아노만 그 자리에 죽고 로렌초는 그걸 피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결국은 이 암살 사건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 식스토 4세 이 교황은 피렌체를 공략을 하려고 이제 모의를 꿉니다. 그래서 밀라노, 아시시, 피사 이런 데 이제 용병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피렌체를 공략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피렌체는 사면 초과의 입장이 빠지죠. 특히 나폴리 왕국의 군대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와가지고 피렌체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폴리 왕국이 제대로 공략을 하게 되면 피렌체 거의 점령당할 상황이 온 거예요. 자, 그때 이 로렌초 메디치가 홀로 나폴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그 나폴리 왕과談판을 해가지고 나폴리 군대가 물러나는 걸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고 이제 돌아와요. 돌아오니까 피렌체 시민들이 이 로렌초를 당연히 위대한 자로 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하게 이제 피렌체의 권력을 그때부터 쥐게 되는 이런 사건이 바로 파치가의 음모로부터 있었던 한 2년간의 어떤 이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피렌체를 구한 자, 바로 위대한 자로서 등극하게 된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이거를 기념해서 보티첼리가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아테나와 켄타우로스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바친 거죠. 물론 이제 돈 주고 그랬겠지만, 자, 이 그림에 보시면 전쟁의 신 아테나가 창을 들고 있죠. 근데 그 아테나가 켄타우로스, 몸은 말이고 위에는 상체는 인간인 켄타우로스의 머리채를 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해석하면 이런 거죠. 전쟁의 신 아테나는 로렌초를 얘기하고요. 아테나가 입은 옷에 다이아몬드 같은 게 보이죠? 이 다이아몬드가 3종 다이아몬드인데 이게 바로 메디치가의 그 가문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테나는 메디치가고 창을 들고 적을 물리치고 켄타우로스는 나폴리 왕 내지는 식스토 4세였던 거죠. 4세를 이렇게 물렸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한 그림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가운데 보면 켄타우로스 말등 위에 뒤에 조그만 배가 있어요. 그 배가 뭐냐면 바로 로렌초가 피렌체에서부터 나폴리가 타고 왔던 작은 배를 의미한다고 하는 거죠. 어떤 로렌초가 변신해가지고 교황 내지는 나폴리 왕 페란테를 제압을 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로렌초가 지배한 왕국이 한 20년 지났는데 로렌초가 43세 일찍 죽어요. 그러고선 그 아들 줄리아노가 한 2년 동안 이제 통치를 했는데 그 줄리아노 시절에 프랑스군이 막 쳐들어오거든요. 그 쳐들어올 때 이 줄리아노는 아버지처럼 제대로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추방을 당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개혁 세력으로 등장한 사람이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수도사였어요. 이 사람은 원래 코시모 메디치가 후원했던 산마르코 수도원 원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결국 자기 후원을 해줬던 그 코시모 메디치 집안을 물러나라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게 좀 아이러니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개혁을 해야 된다. 우리 피렌체는 깨끗한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나와서 한 2년 동안 시민들의 지지를 얻었는데 문제는 교황과 또 척을 지었어요. 그래서 교황이 이 사보나를 또 파문을 하죠. 그러니까 파문을 하면 이 여러 가지 경제 교류가 막혀요. 그래서 결국은 시민들의 마음이 바뀌죠. 시민들이란 원래 돈이 가장 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보나라를 시민들이 또 잡아가지고 화형을 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장면인데 여기 피렌체에 가보시면 여기 베큐오궁 앞에 광장에 동그란 표지판이 있어요. 그림처럼 제가 사진 찍은 건데요. 가보니까 여기가 바로 사보나롤라 수도사가 화형당했던 그곳이다라고 하는 표시가 있더라고요. 결국은 경제적 손해로 인해서 이런 사보나롤라의 신정 통치가 사라지게 되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게 바로 피렌체 공화국입니다. 그때 공화국의 상징으로서 만들어진 예술품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은 누구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을 물리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상징으로서
미켈란젤로가 이 다비드상을 만들게 된 거고요. 베키오궁 앞에 가면 다윈 옆에 또 누가 있냐면 헤라클레스가 있어요. 헤라클레스는 또 누구의 상징이냐면 나중에 코시모 1세가 등장을 함으로써 메디치 가문이 복귀했다는 의미로 이런 헤라클레스 상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을 물리친 무슨 메디치가 뭐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서 이 베키오궁 앞에 두 대리석 조각품이 서 있죠. 물론 다비드의 조각성은 이제 가짜고요. 진짜는 저 박물관에 있죠. 자, 이때 이 공화국이 생겼을 때 등장인물이 바로 마키아벨리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젊어서 2등 서기관으로 여러 활동을 하다가 교황이 또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공화국을 몰아내요. 교황 그 레오 10세 그 메디치가의 줄리아노였던 이 교황이 군대를 끌고 와서 피렌체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코시모 1세가 자리 잡게 하죠. 그럼으로써 이 공무원이었던 마키아벨리는 물러나가지고 거기서 쫓겨나고 고문을 당하고 있다가 나중에 시골집 산탄드레아라는 곳을 가가지고 여기서 군주론을 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군주론 같은 거 읽어보시면 거의 이제 군주를 추앙하는 이런 책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과연 마키아벨리는 왕정주의자, 군주주의자일까? 아니면 공화주의자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키아벨리는 왕정주의자일까요? 공화주의자일까요? 이 강의의 결론은 이겁니다. 공화제가 무너진 다음에 메디치가가 다시 들어서죠. 그러고 나서 여기 팔라초 베키오는 이곳을 궁전으로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르네상스는 저물게 되고 더 이상 예술가들은 이곳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게 이 1강에서 말씀드린 주제였습니다.